자, 한 달 만에 다시 또 미술사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앞서 근황에서 얘기했다시피 그간 좀 해본다고 그래가지고 녹화를 거의 못했어요. 또 짐 정리도 해야 되고 해서. 자, 오늘은 이제 헬레니즘을 할 시대의 시간이죠. 이제 점점 그리스는 이제 끝나가네요. 그리스 끝나고 이제 중세 예술이 끝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화가들 위주로 이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먼 이야기긴 하지만. 자, 일단 헬레니즘 시대다.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들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를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러면은 꽤나 많은 것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일단은 기억을 막 끄집어내 보면은 제일 처음 기억나는 게 아마 간다라 미술. 여기 아마 떠오를 거예요. 그죠? 그거 하나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요거까지 떠오르면은 이제 기억력이 굉장하신 분이 되는 거죠. 자, 헬레니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걸 이해하려면은 먼저 역사적 상황을 좀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저번에 제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보고 오세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스파르타가 이제 그리스 세계의 지배자가 되죠.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거였죠. 자,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아테네가 지배권을 잡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스파르타가 너무 배가 아팠어. 그래가지고 스파르타가 어떻게 했다? 지네들끼리 동맹을 좀 맺어요. 그걸 보고 펠로폰네소스 동맹, 대항하기 위해서 아테네도 동맹을 맺어요. 그걸 보고 델로스 동맹 붙었어요. 승자는 스파르타라는 거지. 그래서 전쟁 이름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테네가 이겼다면 델로스 전쟁이 됐겠지.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스파르타가 이겼고 스파르타가 새로운 이제 패자가 되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스파르타의 패권이 오래 가지 못했다는 거죠. 기원전 371년에 테베가 반란을 일으켰고 테베하고 전쟁을 하면서 스파르타는 완벽하게 몰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일까? 자, 이 이유는 이제 스파르타라고 하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자, 영화 300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스파르타는 어떤 나라이냐? 군국주의, 군사 위주의 나라죠. 모든 남자는 군인이 되어야만 하고 철저하게 군사력 위주로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좀 특이한 형태의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군대에다가 모든 걸 다 올인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렇게 항상 전쟁만 준비하는 나라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좀 모순일 수도 있는데 전쟁만 준비하는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왜 그럴까? 이유가 간단해요. 자, 결국에는 자, 누가 군인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스파르타의 시민 남자만 군인이 될 수 있거든. 그렇겠지? 그렇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군인으로서 한 몫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애를 낳아서 걔를 최소한 한 3, 4살? 그건 너무 어리잖아. 그래도 한 20살까지 커야 될 거 아닌가. 최소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애를 키워나가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전쟁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은 아무리 내가 싸움을 잘한다 하더라도 결국 전사자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전쟁이 한 번 정도는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연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면은 전사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겠죠? 새로운 병력이 충원됩니까? 세월이 필요하다고요. 20년 세월이. 그러니까 충원이 빨리빨리 안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린 애들을 갖다가 다시 막 갈아넣기 시작할 거예요. 어린 애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죽었을 테고.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 다음에 테베와의 전쟁까지 터지게 되니까 완전 몰락을 해버린 거죠. 뭐 땜시 군인이 없어. 되게 모순일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스파르타가 망해버려요. 완전히 씨가 말라버리게 되죠. 남자가 없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스파르타가 패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때가 기원전 371년이 되는 거죠. 자, 이때 그리스 세계는 다시 분열되게 되고 그때 그 빈자리를 밀고 내려오는 게 누구냐면 마케도니아예요. 현재도 그리스 위쪽에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기는 한데 이때 마케도니아와 현재 마케도니아는 민족적 구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 다른 애들이라서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마케도니아는 그리스권이에요. 자, 아무튼
당시에 마케도니아 왕이 필리포스 2세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밀고 내려와 가지고 그리스 전체를 이제 지배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기원전 337년에 코린토스 동맹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고 이 양반 그때부터 페르시아 전쟁을 준비하게 되고 곧바로 개시를 합니다. 그런데 개전 초에 이 양반이 암살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왕이 되게 되죠. 이 암살을 놓고 되게 많은 얘기가 있는데 알렉산더의 엄마가 뭐 죽였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썰이 있거든요. 뭐 정확한 건 없지만은 그냥 썰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죽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때 나이가 20살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알렉산더가 너무 위대하다 보니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다시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아니고 이 아버지가 사실 좀 난 사람이었죠. 이 필리포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웬만한 거 다 준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알렉산더가 그대로 가지고 들어간 건데 이 사람이 어떤 군사적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역할도 우리가 좀 기억을 많이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아마 테베였나? 아마 거기서 반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씨를 말려버리게 되죠. 풀 한 폭이 남겨놓지 않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모든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얘한테 이제 아이고 미안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내부적인 좀 정리를 해놓고 2년 뒤에 그러니까 기원전 334년 4월에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333년에 이소스에서 그 페르시아 왕인 다리우스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순식간에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돼요. 허망하다, 그지? 그렇게 한순간에.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다리우스 그 왕이 이제 부하들한테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머리를 돌려서 어디로 갔냐면은 이집트로 가게 되고 이집트를 또 정복하게 되죠. 그렇게 차례차례 이제 정복을 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이라크, 이란 지나서 아프가니스탄까지 점령을 하는 그 다음에 인더스 강 유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회군하게 되죠. 너무 장기간 동안 전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힘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자라고 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오는 도중에 바빌론에서 이제 사망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뭐 흔히 알려져 있기로는 뭐 병으로 죽었다 뭐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때 나이가 33이었죠. 그러니까 22살에 전쟁 스타트 끊어가지고 33 했으니까 전쟁만 해서 11년 동안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너무 갑자기 죽어가지고 후계자가 없었고 그 바람에 이 제국이 부하들에 의해서 네 개로 쪼개지게 되죠. 알겠죠?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은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는 그 점령지마다 그러니까 11년 내도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점령을 하러 가게 되면은 그 지역에 잠깐 머물러요. 머물러 가지고 그 동네를 지배하고 있던 뭐 지배 계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좀 융화시키게 되죠. 그게 딸이 있으면은 딸이랑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식까지 낳았죠. 그리고 차별을 금지하게 됩니다. 다 같은 사람이라고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더 정리가 됐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 원정을 떠나고 또 거기서 머물다가 원정을 떠나고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자기가 지배에 있었던 왕국에는 자기 자식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중에서 누가 그러면 자신의 후계자인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말을 안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국이 그냥 쪼개지게 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점령지에 잠깐 머물고 거기를 갖다가 좀 안정화시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점령지를 단순하게 착취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를 거의 뭐 그리스와 동등한 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진정한 의미의 어떤 제국 그런 거를 갖다가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시국가, 그러니까 그리스는 도시국가 위주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치고는 생각이 굉장히 좀 대국적이었다는 거지. 왜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이 사람의 스승님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필리포스가 옛날에 초청을 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3년 동안 알렉산더를 가르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아무래도 알렉산더한테 영향을 많이 줬겠죠. 자, 그러면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인 생각은 어떤 것이었는가?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스파르타가 망한 이후에 주로 활동을 했어요.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스파르타를 굉장히 좋게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겠어요? 왜냐면 자기 스승님의 죽음에 너무 그 당시 아테네의 어떤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체계가 너무 좀 천박하다라고 봤던 거죠. 이렇게 위대한 성인도 못 알아보고 별것도 아닌 것들이 멀쩡한 사람을 몰아세워가지고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는 이러한 것이 너무 웃기고, 또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 때문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전쟁에는 좀 더 일사불란한 좀 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테네의 어떤 정치 체제에 대한 어떤 혐오감 같은 걸 좀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게 되는 게 철인 정치예요. 정치는 철학자에게, 전쟁은 군사 전문가에게, 농사는 농부에게 각자의 주제에 맞게끔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철인 정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난 그 다음에 스파르타의 지배권이 살아 있을 때 이 사람은 성장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스파르타가 좋았을까? 별로라는 거지. 왜냐면은 그 궁극주의 문화가 너무 이제 자기하고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혐오감이 좀 심해지고 있었죠. 그래서 플라톤과는 반대로 스파르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특히 그 스파르타의 너무 엄격한 법률이 시민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않는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원인들 때문에 스파르타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스파르타는 정답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옛날에 그러면 아테네 신라도 더 돌아갈 것인가? 이 사람은 그것도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그리스에 있는 도시 국가들의 한계를 좀 뛰어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의 통일을 주장하게 돼요. 각각 찢어져 있을 게 아니라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뭉쳐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페르시아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식의 생각을 알렉산더한테 계속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영향으로 인해서 알렉산더가 이제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포용하게 되고, 이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페르시아 못지않은 엄청나게 큰 제국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고, 이 제국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배와 착취 관계가 아니라 전부 다 범제국의 한 신민의 위치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고 본 거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의 집마다 전부 다 하나 싹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좀 이행해 가면서 점령을 해 나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렇게 엄청난 전쟁을 벌이면서 대제국을 만들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 세계 또는 페르시아 전 세계 전반이 엄청난 변화를 가지게 되죠.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방면에서 세계를 압도할 만한 영향력을 가지게 돼요. 특히 이제 이 사람이 신경을 많이 썼던 게 뭐가 있냐면 그리스 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았고 각국의 문화를 다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스 문화와 각국의 문화를 갖다가 융합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죠.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그리스 문명과 그 옆에 있는 그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보통 서양인들은 그쪽을 아시아 동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네들 입장에서 이것과 이 서양과 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동양을 융합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다면은 내 제국은 분열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헬레니즘 시대가 열리게 되지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그리스가 조금은 더 그래도 좀 주가 되긴 했었겠죠.
그러면 이 헬레니즘 시대는 보통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가? 간단합니다. 기원전 323년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고 그 다음에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때까지를 헬레니즘이라고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 그 프롤레마이오스 왕조가 멸망하는 딱 거기까지가 헬레니즘 시대의 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됐었죠. 그때를 헬레니즘 시대의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만 얘기해 보자면은 민주주의가 사라졌어요. 당연하겠죠. 어느 날 현대 국가에서는 민주주의를 할 수 있죠. 왜냐면은 대의제라고 하는 게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5천만 인구가 다 모일 수는 없으니까 직접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뽑아가지고 의회로 보내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대의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국회예요. 이러한 시스템이 있고 또 통신망이 발전했기 때문에 어느 날에는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지만은 과거에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국가 규모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이게 제국의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렉산더의 왕국은 그냥 전제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알렉산더는 자기가 마치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느낌으로 행동을 많이 하기도 했었죠. 또 이집트에서는 약간 신으로 숭배받기 되기도 했었고요. 단순히 왕의 정도의 위치가 아니라 거의 뭐 황제의 위치? 뭐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스 민주주의는 자취를 감추어가게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나라가 커졌고 현대가 아니니까. 또 이 사람은 그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모든 인간은 똑같은 형제 자매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문화를 자연스럽게 존중했을 것이고 차별을 금지하게 됐죠.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은 출생지에 상관없이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었고 이사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제국의 특징이 뭐냐면은 능력 있는 애가 제일 좋은 애예요. 알겠죠? 뭐 출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탁월한 시민은 누구인가? 오로지 능력으로만 증명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신분, 인종, 뭐 성별 이런 건 전혀 중요치 않았어요.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를 보고 흔히들 가장 현대에 가까운 시대다라고 하는 평가를 많이 내리기도 해요. 실제로 그러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거주의적인 자유를 풀어놓고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해버리고 이 능력만 좋으면은 모든 걸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상공업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공업이 발전하게 되고 화폐 경제가 발전하게 되고 알렉산드리아 같은 대도시가 성장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어느 정도였냐면은 당시에 뭐 투기 뭐 현대의 대기업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문어발식 대기업 있잖아. 그런 것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현대화랑 가장 비슷한 시기대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실로 엄청난 번영의 시대고 돈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사회는 사치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치스럽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건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현대 대한민국은 사치스러운가 사치스럽지 않은가? 충분히 사치스럽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좀 갇혀 있긴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팔리는 차가 뭔지 압니까? 그랜저예요. 그 차가 제일 잘 팔려. 하고 뭐 K7이나 뭐 산타페, 소렌토 아무튼 3천에서 4천만 원 사이의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죠. 벤츠 E클래스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 팔린다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죠? S클래스도 우리나라가 제일 잘 팔린다 했던가? 자, 우리는 그 정도로 차에다가 쓰잘데기 없는 돈을 쓰고 있다. 사치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죠?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그랜저 샀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그렇게까지 사치스러운가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뭐 누군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처럼 당시 헬레니즘 시대도 한 그 정도의 느낌을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치스럽다는 말에 너무 부정적인 뉘앙스를 부여하지는 말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냥 좀 중산층이 많아졌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맞을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엄청나게 번영의 시대였고 돈 좀 많이 벌고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뭔가 자신의 어떤 취미나 그런 데다 돈을 쓰게 되겠죠. 그때 이제 예술품 소비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술품 소비가 되게 재미있게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일어나게 되냐면은
자, 봅시다. 보통 우리가 그 고대나 뭐 중세 뭐 아직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보통 땡땡주의라고 하는 게 항상 있어요. 땡땡주의. 그렇잖아요. 뭐 고대 그리스의 고전주의 뭐 아니면 뭐 로마네스크 뭐 고디 뭐 아니면 무슨 뭐 또 뭐가 있냐 뭐 바로크 이런 식으로 땡땡주의가 항상 나오게 되는데 보통 땡땡주의가 나오게 되면은 그 주의가 그 시대를 다 지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그 땡땡주의에 맞춘 예술품을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의 기준이 좀 획일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이게 아름다운 거야. 정해놨기 때문에 이게 아름답다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 하고 따라가는 거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뭐 현대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스키니가 그렇게 인기 끌어서 저게 예쁘다라고 해서 전부 다 스키니만 입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는 또 펑퍼짐한 바지고 와이드 팬츠가 유행한다고 하니까 다 또 와이드 팬츠만 입고 있고 다 그런 걸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이 당시에 헬레니즘 시대에는 되게 좀 독특한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하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각자의 취향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술품을 소비를 하기는 하는데 자신만의 취향에 솔직해진 그런 게 좀 강했어요. 그래서 특정한 양식으로 규정이 지어지지가 않는다는 게 헬레니즘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헬레니즘 시대 당시의 예술품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뭐 그리스 고전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런 걸 소비했겠죠? 막 야한 그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뭐 그런 거 소비했겠죠? 그래서 되게 좀 낭만주의적인 것도 있고 약간 좀 로코코적인 것도 좀 있고 뭐 오만 개 다 튀어나와요. 진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다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의 예술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다양성.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는 간단한 미술을 배우느냐? 특이해서 그래요, 그게. 제일 특이했고 간단한 미술이 헬레니즘 시대의 특징을 제일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예술품이기 때문에 간단한 미술을 교과서에서 얘기를 한 거지. 간단한 미술밖에 없었다? 헬레니즘은 간단한 미술 끝이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헬레니즘 시대의 예술품은 다양했다. 요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미술이 무엇인가? 요거를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오랜만에 이제 다시 또 수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뭐 즐겁네요. 다시 해보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끝.